즉 킹달러에도 불구하고 달러 엑소더스가 많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ASML 그 네덜란드 회사 그 노광 장비 그 반도체 칩 세계 3대인가 뭐 4대 반도체 업체가 요새 한국 거점을 다 강화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전부 빼고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엉뚱한 얘기인데 홍콩의 원래 그 아시아 예술품 파인아트나 이런 거 순수 예술품 거래 시장이 홍콩에 성립해 있었거든요. 그 홍콩이 이제 저지경이 당하면서 그 거래 시장을 이제 바꾼다고 했을 때 그럼 이스트에이시아 동아시아에서 어디에 둬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후보지가 세 군데였어요. 하나가 서울, 하나가 동경, 또 하나가 싱가포르. 근데 싱가포르는 뭐 워낙 이제 규모가 작은 데고 또 안에 그 예술 활동이 활발치 않고 그래서 동경과 마지막에 남은 게 도쿄와 서울을 두다가 서울로 와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저거 그 세계적 큰 그 아트 딜러들이 한국에 지금 그 많이 지금 그 살림을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그 영종공항에서 그 저기 뭐야 그 그림 수장고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수장고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림을 옮기면 옮길수록 위험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전시할 때만 갤러리에 거시고 우리 공항에서 운영하는 이 초특급 수장고에 쫙 항원환습돼 있고 기막히게 돼 있으니까 여기 넣어두세요 평소에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마무시한 저게 뭐야 그 돈벌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뭐 첫째 둘째 손가락에 꼽히는 굉장히 첨단화된 대형의 초대형 수장고가 아마 오픈했을 거예요. 제가 그 얼핏 봤어요. 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 허브고 여기가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전망을 하라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달러 환율은 전 사실 보지도 않아요. 지금 오늘 물론 이제 그 정부가 0.5% 올려서 지금 3% 됐잖아요. 3%가 돼서 주저앉은 것도 있겠지만 달러 환율은 오늘 이제 1,420원까지 가 있죠. 저는 뭐 몇 달 안에 1,300원대 초반 간다. 그리고 뭐 잘하면 1,200원대로 다시 내려간다. 그러니까 2월 24일인가 그 전쟁 날 때 1,220원, 30원 그 무렵이었을 거예요. 1,220원쯤 됐을 거예요. 거기 비슷한 언저리는 아니더라도 1,200원대 후반까지는 그냥 쉽게 갈 거다. 1,300원대 초반이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달러 환율보다도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게 뭐냐면 에너지 코스트하고 식량 가격이에요. 지금 식량이 내년에 얼마나 오를 거냐. 올해보다 더 오른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코스트. 지금 에너지 코스트는 많이 꺾였죠. 네. 저건 많이 꺾여 내려갈 거예요. 근데 식량은 이제, 마뜩치가 않은 게, 그, 파데시라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비료의 일종이겠죠. 그거의 40%가 러시아산인가 그렇고요. 세계 1위의 밀 수출국이 러시아고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이쪽에서 질소 비료를 많이 만들었어요. 질소 비료 만들 때 저걸 쓰나 봐요. 그 메탄가스 거기에 그 N이 들어가 있잖아요. 질소가. 그러니까 저게 메탄가스거든요. 그 천연가스가.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비료 부족, 그 다음에 출하 부족 이것 때문에 아마 내년에 식량가가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냐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돌아요. 내후년에 그게 좀 많이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투자와 활력이 상당히 강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그 체질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그 미키에도 잠깐 설명 나왔지만 이자율을 쉽게 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러니까 국제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이때 이제 돈을 많이 풀어놓은 나라들, 이제 영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자율 조정을 잘 못해요.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재정 부담이 너무 심해져. 국채 이자율이 연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이 그래서 이자율을 못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좀 편하게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자율 올리면 원래 경기가 수축돼야 되는데 다른 체질이 좋고 저런 중국에 대한 최고 수비수, 최고 공격수기 때문에 투자나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인플레도 잡고 한쪽으로는 경기는 유지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그래서 하나는 확실합니다. 남보다 훨씬 더 상처 덜 받는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활성화될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남보다 훨씬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저게가 이제 그림의 중간쯤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그림의 중간쯤이 저게가 2008년입니다. 2008년, 2009년이에요, 중간이. 그래서 저게 파란 선이 뭐냐면은 환율이거든요. 달러 대비 환율인데 파란 선이 왜 팍 하고 치솟잖아요. 저게 2008년 하반기예요. 2008년 하반기에 즉 다시 말하자면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직후에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때 그때 환율 팍 올라가거든요. 딱 얼마나 올라가냐? 딱 한 1년 지나니까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환율. 저 빨간 선은 뭐냐면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저 코스피 지수 그 무렵에 툭 떨어졌다가 떨어지기 직전으로 언제 돌아오냐? 1년 만에 돌아오잖아. 그 무서운 세계 공황에서 남들은 다 그냥 막 그 타격 입었을 때 우리는 2008년에 무려 2.3% 성장했고요. 2009년에 남들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그것도 정부가 돈 엄청 풀고 그 양적 완화, 퀀티터티브 이징 그게 돈 푼다는 얘기예요. 돈 찍어서 풀거나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0.2% 성장을 했다고요. 안 물러나고. 체질이 강하니까 2010년에 무려 6.2% 한꺼번에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라고 해도 타격을 안 받았어요. 2020년에 국민들이 열심히 하고 의료진이 열심히 해서 문재인이 개판 쳤지만 2020년에 0.85% 축소했고요. 똔똔 맞췄다는 소리죠. 그리고 2021년에 무려 4%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타격을 안 본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도 비슷해.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은 2020년에 거긴 마이너스 3.5% 확 움츠러들었다가 2021년에 왕창 성장해.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돈을 훨씬 많이 풀었어요. 훨씬 많이 풀었다고요. 우리가 문재인 때 저거 한 2천억 달러쯤 풀었을 거예요. 그때 그 2천억 달러, 한 1,500억 달러.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미국의 인구수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 한 6배쯤 봐줘야 되니까 한 1조 달러 풀었어야 되는 미국보다 훨씬 더 풀었죠. 계속 풀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인플레 잡는다고 저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덜 풀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자율을 덜 올려도 인플레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타격 덜 받았고 세계 금융위기에는 아예 남들과 비교하면 타격 안 받은 나라예요. 이걸 더 올라가면 IMF 똑같아요. 순식간에 극복하고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 그때 이제 모럴 해저드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어음이라는 게 그때 없어졌잖아요. IMF 겪으면서 어음이 없어졌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음의 두 종류가 있잖아요.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주는 어음이 있고 그냥 어음을 들고 가서 사채 시장 가서 바꾸는 깡어음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그 재무구조도 좋아졌고 분식회계 같은 거 덜해졌고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 바뀌었죠. 그리고 20여 년 동안 꾸준히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경제활동이 옮겨져 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아까 그 위키피디아, 영문 위키피디아 제가 번역해서 첫 페이지에 걸었던 거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이 경제 체질이 굉장히 강해요. 초강력 경제 체질이에요,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또 하나 좀 살펴보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 지금 중국을 떼내려면 우리 써먹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값이 좋죠. 요번에 마치 저기 LNG선 우리밖에 시킬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지금 LNG선 지금 줄 서 있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각 분야가 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경제 체질이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저 빨간 선이 미국의 연준의 이자율입니다. 저 위에 그 파란 선이 한국의 그 한국은행의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한국은
이게 이제 2000 저 빨간선 시작점이 2008년 9년쯤 2009년쯤 되고요. 지금 끝나는 점은 다 같이 이제 2022년 지금이에요. 10월쯤 되는데, 한국은 상당히 그 스테이블하게 변해온 걸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저거 보면 제일 윗칸이 5%, 4%, 3%, 2%, 1%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자율이 꽤 높게 유지됐었어요. 지금 왜 저러냐면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때 미국은 이자율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저게 몇 년 동안 그래? 2010년, 2012년, 11, 12, 13, 14, 15, 16 무려 6년을 돈을 푸른 거예요. 이자율이 0.25%, 0.18%, 0.17% 이래요. 아베가 저거 따라가다 골병든 거예요. 우리는 저 무렵에 우리는 지금 우리 이자율 한은이 이자율을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그러는데 별로 자이언트 스텝 아니에요. 그때도 보세요. 2%에서 3.25%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009년에 우리가 2%에 제일 많이 낮아졌을 때가 2011년 6월 달에 3%까지 올라가요. 그랬다가 또 이제 점점 낮아져요. 그럼 다른 모든 나라가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같이 따라가 줘야죠. 그래야 또 세계에서 같이 노니까. 그래서 같이 따라서 내려가죠, 이자율이. 그래서 2016년에 우리가 제일 낮아졌을 때가 1.25%까지 내려와요. 천천히 같이 따라 내려가다가 세계가 올라가니까 또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저 미국이 예를 들어서 2.25%까지 올라가거든요. 2019년 하반기에. 그때 우리는 올라갈 때도 또 천천히 올라가. 그래서 우리는 그때 1.7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훨씬 스테이블하잖아요. 움직이는 게. 미국은 퍽 이러고. 저 안 좋은 거거든, 저렇게 움직이면. 그 다음 미국이 이제 코로나 터진 다음에 미국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거의 0%대로 다시 주저앉아요. 근데 우리는 그 와중에도 0.5까지만 내려와, 짧게. 2020년에서 2021년에. 그때 이제 그 코로나 가지고 이제 자영업자들 막 망해 나가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고 이자율을 감경해주고 뭐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려고 이자율 부담을 이제 줄여준 거죠. 그러다가 투자를 일으키려고. 그러다가 이제 딱 코로나 회복할 것 같으니까 2021년 8월부터 치고 올라가요, 다시 이자율이. 저희 금통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거 문재인 정부 대통령도 함부로 못해요. 저게 잘 독립기구화돼 있다고요. 그 전통을 누가 잡았냐? 제가 알기로는 그 전통을 전두환 때 잡은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 저게 독립적이에요. 금통위가, 금융통화위원회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쭉 따라 올라가잖아요. 점점 따라 올라가다가 요번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저거 우크라 전쟁 터지면서 이제 달러가 튀고 킹 달러 되고 미국이 이자율을 막 올려가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지금 미국 이자율보다 우리가 0.25% 낮습니다. 오늘 시점으로. 미국이 이미 그러니까 9월 21일 날 미국이 3.25%였는데 우리는 그 무렵에 몇 프로였냐면 2.5%였습니다. 0.75%포인트 낮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요번에 0.5를 올려가지고 어저께 우리가 3%가 됐죠. 그러니까 왜 이러한 굉장히 안정된 이런 그 피스칼 팔리시라 그러죠. 금융 정책을 취할 수 있냐면은 우리 체질이 강해서 그래요. 쌓여져 있는 국채 양도 아직 감당할 만하고. 그리고 윤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국채도 꽤 깎았어요. 한 1,000억 달러까지는 아니고 한 700~800억 달러 깎았어요. 벌써. 앞으로 많이 깎아야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구 구조도 좀 어떻게든 해보고. 그래서 우리 같이 노인네들이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게 아주 그냥 빈대로 그냥 붙어가지고 사는 것 같아서. 세계 분업 구조 변경인데 이거는 세계 경제 구조 변경이고요. 한국은 그 집행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제일 많고 제일 바빠요. 이 와중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얘들이 중국한테 안 밟히겠어. 함부로 군사합 침략 안 당하겠어.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겁먹고서 괜히 디스카운트 했나? 얘들 프리미엄 줘. 코리아 프리미엄. 이제 상종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국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적인 얘기, 맨날 보여드리는 얘기. 중국의
저게 이제 A2AD죠. 반지역 접근 거부. 우리 제일 가까운 3차 중국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3차 방어선만 해도 저건 별놈의 무기 다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서해 전체와 제주도가 포함됩니다. 2차 방어선이 되면 우리 울릉도와 동해 절반이 포함됩니다. 1차 방어선이 되면 저거는 일본의 혼슈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1차 방어선이 저 1600km쯤 돼요. 1000마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KF-21에 드디어 우리가 700km 바깥에서 쏠 수 있는 공대함 최인류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모는 꼼짝도 못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맞지. 근데 그런 얘기하는 평론가가 유튜버 평론가든 지면의 평론가가 그 다음 날은 항모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공군기에 중국 항모가 밥인데 그러면 중국 공군기에 우리 항모가 밥이지. 앞에 얘기를 하지 말았든지 뒤에 얘기를 하지 말았든지 한 얘기는 못 해야지. 하나는 얘기하면 안 되지. 항모를 항모로 맞선다는 건 바보예요. 저런 환경에서. 비대칭으로 들이받아야 돼요. 공군하고 잠수함, 무인 잠수정. 이런 비대칭으로 들이받아야 돼요. 그걸로 보낼 수 있다고요. 항모전단 2개 끓이면, 2개 꾸리면 80조인데 그 돈을 왜 씁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줄줄이 엮어보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KF-21 이제 완성되고 나면 그거 이제 엔진 개비해가지고 엔진 그 F414EE 엔진으로 하면은 한 20% 올라가니까 그럼 전자전 비행기 만들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엔진을 개비했나 그랬을 때 A를 썼고 전자전이면 E. 그래서 KF-21AE 같은 거 하나 잘 만들면 파생시키면 좋고요. 저건 엔진 개비 외에는 사실 전부 다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문제죠. 그 다음에 KF-21AB는 그 엔진 개비하고 날개 좀 넓히고 저거를 비스트 모드, 짐승 모드로 스텔스 완전히 포기하고 내부 무장창에 기름 왕창 끌어놓고 거기다가 그냥 바깥에다가 주렁주렁 그 저거요. 지금 7.7톤인데 그거 한 9톤까지 올려가지고 8.5톤이나.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중폭격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엔진을 미국이랑 잘 얘기해서 우리만 쓰겠다 그러면 미국이 웬만한 엔진 다 쓰라 그럴 텐데 우리가 개발해서 그냥 우리 마음에 맞으면 그 미국의 세계 군사 지정학 구도 많이 안 어기는 한 우리 마음에 맞으면 웬만한 데 다 수출할 수 있게 해줘. 근데 무슨 엔진 쓸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미국이 과연 F-110, GE-132 엔진 지금 그 F-15의 최신형에 쓰이는 엔진이에요. 그 상당히 파워풀한 엔진입니다. 저런 걸 내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엔진 그렇다 그래서 국산 개발할 필요 없다. 저거 개발도 어렵고 우리가 워낙 무기를 너무 살벌한 걸 만들기 때문에 약점을 하나쯤 이렇게 미국한테 이렇게 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좀. 그 대신에 이제 그걸 이제 오프 보드 OB 센싱 스테이션 OPS OBSS라 그러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 좀 이렇게 추락돼도 괜찮은 거. 그걸 어트리터블이라 그래요. 왜 소모전을 어트리션이라 그러잖아요. War of Attrition. 그 어트리터블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무인 편대기 이거 뭐 보통 이 가격이 많이 비싸봐야 한 200억 이하예요. 200억 이하 정도로 해서 미사일 같은 거 배 한 두세 개 넣고 스텔스 형상인데 날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격추당해도 되고 격추 안 당하면 돌아오고 이런 데 쓰는 엔진이죠. 대량으로 그런 거 지금 미 공군 전략이 그런 거 몇백 대 찍어버리겠다는 거거든. 그 이상도. 뭐 미 공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10조 사용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걔들 이제 그 타겟 프라이스 코스트가 이제 $10,000,000 이하거든요. 1,000만, 1,500만 달러 한 대당 가격이 그 이하도 될 수 있어요. $10,000,000면은 500대 찍은다 그랬을 때 100대면은 $10,000,000면은 100대면은 10억 달러죠. 500대 찍으면 50억 달러. 5 빌리언 뭐 껌값이네. 우리도 그거 한 200대 찍으면 돼요. 그런 거. 그 지금 우리 공군도 지금 그거 보면서 따라가고 있다고요. 그런 데 쓰는 엔진. 그건 이미 개발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KF-50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아예 엔진이 크기가 다르고 비행기가 이제 완전 장거리용이죠. 장거리 스텔스. 그다음에 FA-50은 뭐냐면 EE는 뭐냐면 지금 FA-50에 엔진 너무 약하니까 414 EE 엔진 끼워갖고 뭐 기체 조금 손보고 그런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FA-50이라 그래 해도 좋고 FA-70이라 그래도 좋고 그래서 이제 록히드 마틴에 너무 그렇게 많이 의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종 하나 만들면 괜찮겠죠. 그거보다도 급한 건 이제 각종 헬기, 각종 무인기, 그 다음에 위성 공중 통제기, 그 다음에 한 15,000, 18,000m에서 떠가지고 뭐 36시간 정도 떠서 뭐 반경 한 300~400km를 쫙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공중 정찰기, 무인, 원자력 잠수함, 그다음 대형 무인 잠수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탄도미사일 잡는 그 아주 높이 잡는 한국 사드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LSAM-2, 그 다음에 이제 페이트리어트보다 훨씬 좋은 지금 천공2인데 그거보다 훨씬 강화된 천공3, 그 다음에 아이언덤보다 좀 강화된 한국형 아이언덤인 그건 이제 탄도미사일 잡는 게 아니라 뭐 로켓탄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거 좀 싸구려들 잡는 거예요. 그 낮은 고도에서 그게 LAMD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줄줄이 만들면 되죠. 뭐 줄줄이 계속 강화하면 돼요. 지금부터 차분히. 저게 이제 반역자 문재인이 저걸 안 했거나 늦췄거나 이런 정황들이 군데군데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참 좋은 소식. 그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현무2C 이번에 사고 난 그 탄도미사일 다 전수검사하겠다. 그게 문재인 때 오케이 나가지고 문재인 때 한 50~60발 만들어진 탄도미사일입니다. 저는 거기에 뭐 큰 사고 없길 바라는데 만약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제어 쪽에 좀 꼬여 있는 게 많다 그러면은 문재인을 취조실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